서울의 휘발유 가격이요.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국내 유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인 만큼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배경부터 향후 시장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ETF가 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이맘때 휘발유 가격이 1,200원대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서울의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었더라고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네, 우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부담이 아주 급격히 또 빨리 높아지고 있죠. 지금 서울은 평균 1,800원, 리터당 1,800원을 넘었었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2,400원, 2,500원까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휘발유값 또 경유값 이런 에너지값이 급격히 오르는 1차적인 원인은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수입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간밤에도 WTI유, 그러니까 WTI라는 게 웨스턴 텍사스 원유라고 해서 미국의 주종 원유입니다. 이 WTI유가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고 또 장중 한때는 배럴당 84불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이 상승세가 여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국제 유가는 왜 오르는가?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때 일시 중단됐던 이 경제 활동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지금 대폭발하면서 전부 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너도 나도 지금 원유를 갖다 쓰고 있는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을 펴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정부의 투자 또는 기업의 투자가 집중화되고 원유 쪽에는 지금 새로운 원유 유전을 시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히 수요가 는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오페크 플러스라는 이 석유 카르텔에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무려 1,000만 배럴의 이 감산을 단행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줄였던 1,000만 배럴을 다시 재생산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한 560만 배럴은 여전히 작년에 이미 줄였던 것을 재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가격이 좀 무서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주유소 가격,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이 뭐 1,700원, 1,800원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유류세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니까 유류세를 좀 인하해달라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 휘발유나 경유 이런 기름에 붙는 세금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앵커님이 작년에 휘발유 값이 1,200원 뭐 밖에 안 했다 하지만 사실 그때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국제 유가는 배럴당 제로 또는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 1,000원 정도의 1,000원 이상의 이 휘발유 값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리터란 우리가 석유를 사다 쓰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7원, 부가세 149원. 그래서 894원에 바로 그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도입하는 유가가 제로를 하더라도 세금은 890원을 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 좀 세금을 깎아줘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게 세계적으로 쓰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3번씩이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이 충격을 좀 국내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정책적으로 아직 결단은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계속 오르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나서는 모습인데 향후 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결국은 오페크가 얼마나 많은 원유를 생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작년에 국제 유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감산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유가를 간신히 이제 지탱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작년에 연평간 배럴당 유가가 20달러대 후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유가 82불은 거의 3배 내지 4배가 오른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는 이 회원국들은 이번 기회에 돈을 좀 더 벌자 해서 이 정산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백악관이 샤키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백악관 눈 브리핑을 통해서 오페크를 향해서 좀 정산을 좀 더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들이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유정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업계에 상당히 그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로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있을지 여기에 유가에 향방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여요. 뭐 S&P 500 지수를 뭐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는데 비트코인 ETF가 곧 거래가 시작이 된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빠르면 오늘 밤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 정확하게는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NYSE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사이트에는 저 지금 코너가 이미 생겼고 거기에 사고 팔 수 있는 클릭 장치까지 들어와 있어요. 예. 자, 우선 ETF가 뭐냐? 이 대목을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실물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고 실물을 사면 그게 인도도 해야 되고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격 예측이 여러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 증권시장에서는 간접 상품으로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이를테면 코스피의 200종목 또는 미국의 그 나스닥이나 NYSE의 유망한 S&P 500 종목 이런 걸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샀다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을 우리가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어가고 통으로 빠져나오면 시세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인데요. 미국의 정권감독원 SEC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 ETS 상장 지수 펀드도 안 된다 해서 무려 8년 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이 가상화폐 업자들과 대타협을 보면서 SEC가 비트코인도 이 ETF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데 이제 이 ETF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현물 거래, 실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물. 선물은 지금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도착한다, 2달 후에 도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미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퓨처 트레이딩이라 해서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실물이 아니라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그 지수를 가지고 샀다 팔다 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그 시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 비트코인 매니아들은 아주 열광하고 있고 네. 혹시 이게 가격이 대폭등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세계가 비트코인으로 들썩들썩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도권 안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고 앞으로 실물 거래도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커질 것 같거든요.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ETF 형태를 통해서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됐다.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를 샀다 팠다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요. 정부가 인정하고 또 전 세계가 같이 공인하고 있는 제도권 거래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한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 하면 이것이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인지 투기 상품인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네. 적어도 시장 안에서 판다. 이런 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 사안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요. 선물 거래는 원금의 20분의 1만 들어가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5%만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단위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를 수 있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예측을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도 높아지겠지만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것을 선물로 산다고 해서 선물로 샀던 것이 기간이 되면 현물로 끌어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지수상으로만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세 차익을 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처럼 내가 샀으니까 내가 내 지갑으로 끌어온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더 됩니까? 이 선물 거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먹튀의 가능성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샀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뢰할 수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예. 우리나라는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떼일 가능성 이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 안에서 거래한 것은 그 거래 자체는 확실히 보정이 되지만 이제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시세의 변동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저거 현물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시세, 비트코인을 좌우하는, 가격을 좌우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업계에서의 소문, 소리 소문만으로 샀다 팔았다 이제 해도 됐지만 이제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 또 뉴욕 증시 상황, 다른 금융 상품과의 상호 연계성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만큼 과학성이 더 가미됐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개인 선택이지만 항상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렇습니다. 검증을 철저히 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복비가 오늘부터 좀 내려가네요, 박사님? 예, 거의 반값 수준으로 네. 내려갑니다. 정부가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정식으로 관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픽에 나오는 새로운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거기에 그 보면요. 특히 그 9억 원대 주변에서 가격이 많이 변했는데요. 매매를 할 경우에 종래는 9억 원 이상이면 0.9%를 일방적으로 왼쪽이 지금 매매고 오른쪽이 지금 임대로 지금 보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표는 0.5, 0.9 이거는 6억에서 9억이라면 0.5%, 9억에서 12원 0.9%. 예, 박사님 그 왼쪽에 있는 게 종전 바뀌기 전. 예, 종전이네. 오른쪽이 바뀌고 이거는 난 지금 오늘이죠. 이게 임대가 아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네, 둘다 매매고 매매입니다. 예. 좀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어제까지 적용됐던 거고 맞습니다. 지금 옅은 색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은 0.5에서 0.4로 줄었고 가장 크게 줄은 게 이제 9억에서 12억 사이예요. 가장 그 거래가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0.9에서 0.5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 계산을 해보면 9억짜리였다 이러면 하루에 이번에 거래를 해서 내는 돈이 약 85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대 중반으로 반 정도가 많이 줄었고요.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억이 넘고 오면 조금 인하폭이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임대의 경우에는 0.4로 0.8에서 0.4로 아주 크게 내렸습니다. 예. 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은 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반발도 커서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전에 9억 매물을 하나 팔아서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받던 돈을 이제 400만 원대 중반밖에 못 받게 되니까 상당히 당장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바로 생계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비용이 많이 커졌는데 왜 지금 가격을 내리느냐 이렇게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하나의 종전과 똑같은 집을 팔아도 과거에는 이게 8억이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18억이 됐다 이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그에 따라서 껑충 뛰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오늘 내일 중으로 내겠다 그러고요.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내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그러면 다시 0.9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정부는 확정했지만 법적으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